네, 평촌공업고등학교 전기전력과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회로, 그 중에서 제4장 교류회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이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대면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받는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류 신호에 대한 모습들에 대한 어떤 교육 내용들을 수행평가로 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마지막 온라인 강의가 10월 첫째 주 정도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교류에 대한 임피던스를 배워봤고, 그 임피던스에 대해서 교류 신호를 줬을 때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이 교류 신호가 어떤 변화를 겪는가, 회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바로 3교시 과제가 바로 우리 학습 목표가 그거였었죠. 교류 전원을 줬을 때 코일만이 있는 회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교류 전원에다가 콘덴서를 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01페이지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페이지에 보면 이제 커패시터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재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선생님이 전부 다 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미분이나 적분을 배운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 적분, 교재는 미분을 이용해 가지고 수학의 어떤 개념인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해 줬지만, 여러분들 자체가 미분이라는 교육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미분 갖다가는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미분보다는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교류 회로를 접근해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자, 커패시터는 어떻게 동작할까라는 얘기예요. 그림 4-14의 A 그림, 요 A 그림과 같이 교류 전압원이 VT는 Vn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와 커패시터가 연결된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배울 학습 목표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교류 전원을 지금 어떤 시간의 함수로 줬냐? V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함수로 준 겁니다. 여기 있는 전원을. 그랬을 때에 만약에 부하가 커패시터 부하만 있다, 즉 콘덴서 부하만 있다라고 하면 그때에 흐르는 회로 전류, 이 전류 I를 구해보자라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될 거예요. 물론 교재에서는 밑에를 쭉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 가지고 나온 결과식을 여기다가 적어 놨습니다. 네, 적어 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미분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선생님이 우리가 교류 회로를 해석할 때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극좌표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극좌표법으로 회로를 해석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이제 극좌표법으로 콘덴서만 있는 교류 회로를 해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회로도는 지금 교재에 나온 회로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원, 이 전원을 어떻게 줬냐면 전원에 대한 시간 함수를 VT는 V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볼트 이렇게 교재하고 똑같이 줬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에 콘덴서를 달아놨는데, 그럼 전류를 알려면 우리 오메 법칙으로 알아낼 수 있죠. 전류라고 하는 것은 오메 법칙에 따라서 R분의 V가 됐었습니다. 근데 교류에서는 지금 R이 아니라 임피던스 Z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회로의 임피던스를 알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온라인 학습에서 배웠지만,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저항과 리액턴스로 구성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회로에서는 저항 성분, 실수 성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리액턴스, 콘덴서로 된 리액턴스 성분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액턴스 성분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해봤더니 어떻게 나오겠어요? 코일 같은 경우에는 J 오메가 L이었죠. 근데
콘덴서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J 오메가 C분의 1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J 오메가 C분의 1. 그러면 이게 지금 극좌표로 하려면은 크기하고 각도를 알아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크기를 자, 크기하고 각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녀석을 잠깐 실수화 시켜 보겠습니다. 이 복소수 지금 분모의 J항이 있죠. 상당히 짜증나는 수식이에요. 그쵸? 뭐 크기는 좀 알아낼 수 있겠는데 각도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자, 이거 각도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요 녀석 J 오메가 C분의 1을 실수화 시키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J를 똑같이 곱하는 겁니다. 그럼 분자에다가 J를 곱하고 똑같이 분모에다가 J 곱하면 최종 결과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J의 제곱 오메가 C분의 J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분자에 있는 J의 제곱, 허수 성분의 제곱은 뭐가 되죠? J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리고 분자에는 J가 남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나온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 직각좌표계에서 크기는 오메가 C분의 1인데 방향은 마이너스 J 방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허수축의 마이너스 J 방향 어디 방향입니까? 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크기는 오메가 C분의 1이면서 각도는 몇 도가 나온다? 마이너스 90도가 나오느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콘덴서에 대한 임피던스, 회로 임피던스를 구했어요. 그럼 오메의 법칙에다가 그냥 때려 쳐넣으면 되는 거죠. 쉬운 거예요. 자, 임피던스, 전류라고 하는 것은 I는 이꼬로 임피던스 Z분의 V라고 했으니까 Z는 지금 오메가 C분의 1의 각도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넣어놨죠. 그 다음에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은 Vn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인데 얘를 극좌표로 바꾸면 시료값에다가 각도라 그랬어요. 세타값. 그럼 Vm의 시료값은 V로 쓸 수 있겠고 각도는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인데 세타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0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0도가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극좌표에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크기끼리는 나누고 각도끼리는 뺀다 그랬습니다. 나눗셈은. 뺄 때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각도를 빼는 거예요. 자, 크기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누면 요게 역수로 올라가서 오메가 CV가 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각도는 위에 거에서 분자에서 분모의 값을 빼면 0 빼기 마이너스 90이니까 플러스 90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임피던스, 그 전류의 값은 이렇게 오메가 CV의 각도는 90도가 튀어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극좌표 형태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시간에 대한 함수, 전류는 원래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우리는 시간 영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영역으로 다시 표현을 해줘야 되죠. 표현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요 오메가 CV는 시료값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태가 항상 최대값 곱하기 사인 어쩌고 저쩌고니까 요거는 시료값이니까 최대값으로 표현해주면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루트 2 곱하면 최대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루트 2 오메가 CV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인데 세타가 몇 도? 90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식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 두 식을 지금 요 밑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VT는 Vn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써놓고 전류를 구해봤더니 전류, 시간에 대한 전류 함수는 루트 2 오메가 CV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전압과 전류의 이제 위상관계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죠. 크기는 달라요. 전압은 Vm이고 전압의 최대값은 Vm이고 전류의 최대값은 루트 2 오메가 CV입니다. 루트 2 오메가 CV가 전류의 최대값. 그 다음에 전압은 0도 플러스 세타가 0도니까 0도에서 출발하지만 0도에서 출발한 거죠. V 지금 가운데 있는 요 궤적이 지금
V의 신호가 되겠죠. V의 신호, V의 파형이 이렇게 될 겁니다. 0도에서 출발했지만 전류 IT는 이것보다 음의 방향으로 90도 이동한 곳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90도에서 출발해서 쭉 와가지고 지금 요 궤적을 지금 이렇게 전류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전압은 0도가 여기서 출발했죠. 근데 전류의 0도 출발값은 여기 마이너스 90도에서 출발하죠. 이해되셨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지금 전류 궤적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전압보다 전류가 시간상으로는 먼저 나오게 되죠. 네. 먼저 나오게 되니까는 전류가 전압보다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몇 도 빠르다? 90도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콘덴서만의 회로에서는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릅니다. 우리가 코일에서는 90도 늦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늦는 것을 지각이라고 했으니까 상이 늦는 것을 지상이라고 했었다면 콘덴서에서는 90도 빠르기 때문에 나아갈 진자를 써가지고 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정확하게 90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 R만의 회로, 교류 신호를 줬을 때 저항만 있는 회로와 코일만 있는 회로와 콘덴서가 있는 회로를 다 배웠어요. 자, 그럼 그거 정리를 해보죠. 교류 신호에 어떤 거? 이렇게 저항만 있는 회로는 어떻게 됐었어요? 전압과 전류는 동상, 위상이 똑같았었죠. 동상이 됐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였어요? 코일일 때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 전압보다 90도 늦다 그랬죠. 90도 늦게 나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방금 배웠던 세 번째에서는 콘덴서 회로일 때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빨리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극좌표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지만 극좌표가 조금 아직도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이 그래서 깔끔하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어떤 학원이나 어떤 강사님들도 소개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강의에서. 자, 우리들 그럼 고등학교 학생의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암기를 할 수 있을까? 자, 원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100% 들어온 에너지에 100이 들어왔다면 그 100을 전부 다 소비합니다. 저항의 역할은 그거예요. 네, 저항은 딱히 다른 일을 안 해요. 들어온 에너지를 모두 소모합니다. 그래서 교류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저항은 모든 에너지를 빛하고 열로 발산하게 돼요. 다 소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상차가 나지 않아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전류는 위상차가 생겨요.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차가 생겨버립니다. 근데 전류가 90도 늦죠. 예. 그러면 이 90도 늦다, 그 다음에 콘덴서에서는 뭐 전류가 90도 빠르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게 설명할게요. 지금서부터. 자, 여기서 어찌됐든 코일에다가 이렇게 전원을 연결을 하면 전류가 회로에 흐르겠죠. 흐를 겁니다. 흐르는데, 자, 전류의 흐름을 잘 보세요. 쭉 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빙글빙글 돌죠. 빙글빙글 돌면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어지럽죠? 그러니까 전류가 늦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코일에서는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서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전압보다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콘덴서에서는 선생님 다르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콘덴서는 전류가 회로를 연결해 놓으면 이렇게 회로에 전류가 흐를 거예요. 흐르는데 자, 여기까지 왔어요. 전류가 딱 여기까지 왔는데 콘덴서는 이 접합 부분이 떨어져 있죠. 이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쉽게 낭떠러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콘덴서를 낭떠러지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전류가 쭉 이렇게 흘러오다가 전류가 똑같은 일정한 속도로 이 회로를 지나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뚝 하고. 그죠?
그럼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가다가 여기서 폴짝 이렇게 빠르게 뛰어넘어 줘야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코일에서는 빙글빙글 도니까 전류가 빙글빙글 도니까 코일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늦고, 즉 전류가 지상인 전류가 생겨버리고, 콘덴서에서는 요 낭떠러지를 풀짝 뛰어넘어 줘야 되니까 요 순간만큼은 빠른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상 전류가 흐르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극좌표법이 해석이 잘 아직까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문제를 풀어 제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서부터 10월 초반부터 이제 오늘 시간까지 교류 전원의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를 각각 부여를 하였을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어요. 그럼 이제는 대부분의 회로는 이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를 섞어 쓰지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섞어 쓸 때는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는가가 다음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콘덴서만 회로, 교류에서의 콘덴서만 회로를 다뤄드렸는데 마지막에 정리했던 부분에서 지상전류, 그 다음에 진상전류를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류 전원을 줬을 때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가 서로 섞여 있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